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이 되는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말이죠. 그래서 가족끼리는 서로 머리 쓰고 계산적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끼리 감정 싸움하는 게 지쳤던 게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다들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살면서는 서로 정주고 하다 보면 큰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결혼해서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새로 생긴 시대 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가족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수준에 제대로 맞춰주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얼마 전 시댁이 난리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랑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저는 저랑 5살 차이 나는 언니가 있어요. 저희 친정 언니는 항상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돌봐줬죠. 저희 언니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제 편에 들어줬기에 저한테는 자매보다는 사실 부모님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부모님 오시는 발표 시간에도 부모님 대신 언니가 올 정도였어요. 전 그때 부모님한테 서운하기는커녕 언니가 오는 게 너무 좋아서 반 아이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자매가 다 있냐고 저희 보고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죠. 언니는 저희 학교에 올 때마다 저 기죽지 말라고 저렴하더라도 간식을 꼭 사와서 제 친구들에게 나눠줬는데 저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나중에는 안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언니는 괜찮다고 할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언니 덕분에 오히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옛날에 좋은 대학을 나오셨기에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게 됐어요. 친정엄마 또한 교사로 일하셨다가 현재는 퇴사하시고 아버지랑 함께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시죠. 두 분 다 현역 때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두신 돈으로 식물원도 다니시고 영화도 보러 다니세요. 다들 나이가 많으신 편도 아니셔서 정정하시죠. 게다가 지금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엄마 아빠를 봐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를 따라 교대에 진학하게 됐어요. 언니는 아빠처럼 대기업에 다니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교대 졸업 후 정식으로 중학교 교사가 되고 열심히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삶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2학년 담임을 맡게 되고 그 후에는 1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 아무래도 역시 1년차보다는 2년차가 편하고 3년차가 편해졌습니다. 선생님이란 초반에는 너무 바빠서 취미니 연애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되러 3년차가 되는 시기에는 저도 슬슬 남자를 만나볼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엄마도 너 요새 만나는 남자 없냐며 물어보셨고 제가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기에 흔쾌히 소개팅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소개팅을 거쳐가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교사라는 직업을 선망하고 있었다며 첫 만남부터 무척이나 분위기가 좋았고 저희는 친해지게 됐죠. 게다가 아주버님도 한때 교대를 목표로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버님은 어떻게 일하고 있냐고 물으니 사업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형네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러더니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언니가 사이 좋은 것처럼 형이랑 사이가 무척이나 좋다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니랑 무척이나 친해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서로 형제자매 얘기를 하며 공감을 쌓아갔어요. 아무튼 저희는 서로의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한 지 1년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했죠.
남편에게 듣기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지금 쉬고 계셨고 경제적으로 활동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상견례 때도 아무 문제 없다 싶었습니다. 시댁은 오히려 저희 자매와 부모님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돈 어른들께서 자식들을 너무 잘 키우신 거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잘 자랐더라고요. 근데 상견례 날 특이했던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때 형님을 처음 뵈었던 날이었는데 제가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나서 그날 되게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님이 저를 보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명함 한 장을 건네시더라고요. 대기업 전자회사 명함이었고 저는 깜짝 놀랐죠. 제가 놀라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형님 칭찬을 했어요. 얘는 난 네가 그 회사 명함 꺼낼 때마다 자랑스럽다. 어머니도요. 저도 그래요. 이 회사 처음 들어간 날만 생각하면 벅차오르는 거 있죠. 그러자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셨어요. 대기업 들어가기 힘든데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도 옛적에 임원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명함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 훌륭한 며느리 두셨습니다. 이게 뭐 별거라고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상견례 마치고 나오면서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있잖아, 형님 아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일하면서 애까지 보시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갸우뚱하는 거 있죠. 어이, 형수님 결혼하자마자 사표 쓰고 나오셨어. 지금은 전업주부야. 그러니까 지금 다니지도 않는 수년 전 회사 명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새 며느리가 될 제 상견례 자리에서 대뜸 꺼냈다는 거였죠. 저는 형님 될 사람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고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너네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야? 다니지도 않는 회사 명함을 왜 준 거라니? 내 생각엔 너 형님 될 사람이 보통 아닌 것 같다. 엄마 생각도 그래. 나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그냥 좀 특이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며느리라고 해도 어쨌든 너한텐 손윗 사람이니까 걱정이네.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어. 엄마, 내가 이런 건 알아서 하지. 뭐 그래봤자 아주버님도 아니고 형님인데 크게 엮일 일이 있겠어?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그때부터 뭔가 불안하다 싶었는데 진짜 일은 결혼 후에 일어나더라고요. 뭐 결혼 후에 남편이랑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너무 좋아 탈이었죠. 남편은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신혼 초기에는 정말 탈없이 잘 지냈습니다. 괜히 앞서 걱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털어놓으니 같이 괜히 걱정만 했다며 모녀끼리 웃고 그랬죠. 제 남편은 다정하면서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정말 좋은 남자이자 남편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상향의 딱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예쁜 아들도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가끔 손자보고 싶다며 데려오라고 하셔서 아이도 봐주셨습니다. 그 당시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곧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만 하나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그동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손녀는 많이 받고 손자가 보고 싶은 모양이셨어요. 저희 애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그때 제가 아이가 생기자마자 갓난아기 때 너무 힘들어 육아랑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자신이 들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계속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언니도 형부랑 한정식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조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알아서 밥도 먹고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저희 시간 내서 저희 애를 많이 봐줬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지금 쉬고 계시니
아이 봐줄 때는 정말 많았죠. 덕분에 제 아이는 어릴 적에 엄마 손도 타고 할머니 손도 타고 외할머니 손도 타고 이모 손도 타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형님이랑은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시어머니 생일날이 되어 상급내 이후로 처음 보게 됐어요. 시어머니 생일에 시댁에 가게 됐거든요. 저희는 밖에서 소고기를 먹고 시댁에서 커피 한잔을 하자며 저희 부부, 아주버님네 부부,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까지 오손도손 모였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일은 할 만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형님이 상견된 날에 명함 주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의문에 차있던 차에 물어보던 차, 형님이 선수 치며 웃으며 먼저 말하더라고요. 동서, 그때 내가 준 명함 말이야. 예전에 쓰던 게 남아있더라고. 대기업이라고 남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대기업 다녀서 좋은 건 결혼 잘한 거밖에 없지 뭐. 그래서 결혼식 하자마자 사표 썼어. 그렇게 태연하게 웃는데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형님을 부르시더라고요. 얘 큰애야, 과일 좀 가져와라. 우리 먹으려고 사둔 그 비싼 샤인머스켓 있지 않어? 그거 좀 먹자꾸나. 형님은 아주 밝은 목소리로 답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샤인머스켓 씻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천도복숭아까지 깎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순간 궁금해서는 저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형님은 혼자 맏며느리로 계시는 동안 힘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형님이 정색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무식한 여자들이나 맏며느리 자리 피하지. 내 집안에 똘똘하고 진짜 머리 좋은 여자들은 다 장남하고만 결혼했어. 부모재산이 누구한테 갈 거라 생각해. 결국 장남이야. 나중에 동서도 그런 부분은 서운해하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어머니한테 달려가 과일을 아예 입에 먹여드리는 걸 보고 저는 형님이 긍정적이고 시부모님들께 정이 많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됐답니다. 결국 가장 피해받는 건 저랑 제 남편이구나 싶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요. 명절이나 시댁 행사만 있으면 형님은 제가 시댁에 도착하기 1시간도 전에 미리 도착해 계셨어요. 제가 일부러 늦게 간 것도 아니고 약속 시간 30분 전에 갔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과일을 먹으며 그렇게 수다를 떨고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 있었냐고 여쭈면 형님은 저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시답니다. 우리 어머님 이번에 나들이 가신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봄옷도 사드려야지 동서. 내가 살 테니까 용돈 좀 보태. 알았어? 이런 건 우리끼리 알아서 맞춰야 되는 건데 동서는 눈치가 좀 없는 편 같더라고. 그리고 일찍 좀 다녀. 큰애야, 넌 내가 괜찮다니까 왜 그러냐 정말. 괜찮다니까. 그래도 우리 큰애가 매번 주말마다 우리 집에도 오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재미가 있네. 근데 작은애 너는 좀 바쁘니? 아니에요. 저도 좀 자주 찾아뵈고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외로움도 자주 타시고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데 동서가 먼저 전화도 해드리고 그래봐. 내가 어머니께 들으니까 전화도 자주 안 한다며? 네? 아니에요. 이틀에 한 번씩은 드리고 있는데. 겨우 이틀에 한 번? 하루에 2번은 드려야지. 그렇죠 어머니. 역시 큰애가 시엠이 될 줄을 알아. 그래서 내가 네가 참 편해. 작은애 너도 너무 불편하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제 앞에서 대놓고 알람방귀 끼는 형님을 보고 전 어이가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와중에 2주에 한 번은 시댁 가서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다달이 3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한테 듣기로 형님 내가 용돈을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편도 아니라고 합니다. 형님이 아는 건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계속해서 제 험담을 하거나 시어머니 칭찬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명절날 시댁에 일찍 오면 뭐해요? 추석에 1시간 전에 오셨다고 해서 저는 전을 다 붙여놓은 줄 알고 너무 죄송했는데 오히려 저를 보자마자 이러시는 거 있죠? 동서 기다리는구나 얼마나 심심했는지 알아? 이제 시작하겠네. 왜 이렇게 굶떠? 그러더니 저한테 산적꼬치 40개, 동태전 40장, 동그랑땡 50개를 넘게 내미는 겁니다. 형님, 이거 준비 미리 다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뭐? 이런 걸 누가 요새 다 직접 만들어. 그냥 집 근처에서 사온 거야. 그리고 내가 사온 수고비가 있으니까 음식비는 계좌로 동서가 입금해. 알았지? 그러시는 거 있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전에 쪼르르 가져가서 어머니 아버니한테 드시라고 했는데 그래 너는 옛날부터 봤는데 참 부지런하다. 이런 걸 언제 다 집에서 만들어 왔어? 제가 살림이 몇 년 차인데요. 이런 거 금세 만들죠. 그냥 새벽 5시쯤 일어났어요. 내가 정말 맏며느리 복이 너무 커. 어떻게 이런 애를 우리 집에 들였는지. 얘 작은 애야.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큰애 혼자 다 해오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형님이 그 옆에서 방긋 앓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여야 됐습니다. 아이 엄마 내가 늦잠자서 그래. 뭐라고 좀 그러지 마요. 그나마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내가 너 때는 이러면 시어머니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 내가 나쁜 시어머니 역할은 안 하려고 했는데 눈치껏 좀 해라. 저는 그렇게 형님께서 시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는 걸 지켜봐야만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라고 하면 형님이 다 미리 차단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뭔 수라도 쓰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저희 예쁜 아들 기르느라 바빴고 학교에서 제 일하느라 남편도 대기업에서 일하느라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러든 말든 저희는 그냥 무시하고 저희 삶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겠다고 덜컥 건물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전 축하했지만 남편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해서 이제 된 거 아니야? 당신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사실 우리 형이 지금 사업하는 게 처음이 아니야.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그럼 이전에 사업했다가 안 좋게 끝나기라도 했단 거야?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은 원래도 사업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대학 졸업하고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도 한 달 있다가 나오고 대출해서 PC방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빚을 내서 또다시 편의점 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전부 망해서 지금에 이른 거라고 해요. 근데 대출을 하도 해서 이제 신혼대출은 바닥이 났고 은행에서 아주버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할 수가 없으니 시댁에서 전액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이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경제 상황, 그리고 지속되는 아주버님의 객관적 자기성찰 같은 것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보기에 아주버님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았거든요. 저희 언니 부부네가 사업을 해서 저도 기동량으로 들은 게 있어서 조금은 알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귀가 얇아서도 안 되고 푼돈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쉽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남편을 통해 듣기로는 아주버님은 대학 나온 거 말고는 젊은 시절에 딱히 이루신 게 없었거든요. 다만 옛적에 시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 후
중경기업 고문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쉬고 계시고 할아버님이 국회의원이었다나요? 그래서 시댁에 여유가 좀 많은 편이에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인 거죠. 그래서 형님이 처음에 대기업 들어가서 잘한 건 결혼 잘한 거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버님이 계속해서 사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사실 진짜 절박한 사람들은 대출해서 사업하지 않고 그냥 막노동이라도 해서 적금을 모으잖아요. 사업이 아무나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언니네 부부도 피땀 흘리는 노력 덕분에 지금 5년 만에 겨우 한식집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지금 이대로 가면 저희 집안에도 피해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물을 수는 없는 거야.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형이 이렇게까지 다시 하겠다는데 어떻게 물으라고 해. 그냥 잘하라고 응원밖에 더 해주겠어.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해? 나도 그게 걱정이긴 한데 그때 가서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일단 그 빚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나도 모르겠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 사업은 시작하게 됐고 반년 뒤에 인테리어 사업 정문을 닫게 됐습니다.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말이에요. 아주버님네 빚은 무려 시댁에서 전액 지원해줘서 갚았다고 합니다. 당시 형님이 시댁에서 어찌나 구슬프게 울던지 형님 입에서 장남소리가 100번은 넘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의 장남인데 이대로 보고만 계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 자기 장남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거 그냥 눈 뜨고 보실 거예요. 조카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형님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라고요. 평소엔 조카들 옷도 아주 비싼 브랜드로다가 멀끔하게 잘 입혀오더니 아주버님이 빚이 생기자마자 조카들 잠옷바람으로 데려온 거 있죠. 나도 네 심정 안다.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우리 마지가 이렇게 되는 꼴이 내가 제일 속상하다. 어?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실 거냐고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다 같은 가족끼리 서로 힘들면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하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로서 이런 모습 보이는 것도 미안해. 아빠, 나 어떻게 한 번만 도와줄 수 없을까? 너 이렇게 내가 도와준 게 몇 번째인지나 알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딱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 후에는 나 다시는 사업 생각도 안 할게. 어?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장남이 이렇게 슬프게 우는데 제발 저희 가족 내쫓지 말고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내쫓기면 뭐 먹고 살라고요. 그때 시부모님은 내쫓겠다는 말도 안 하셨는데 형님은 아주 혼자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눈물 한 방울 안 비치셨는데 형님이 콕소리까지 내며 우시는 거 보고 결국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알았다.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다. 알았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요. 솔직히 맞이 아니면 누가 집안을 이끌어 나가겠어요. 정말 잘 생각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그렇게 아주버님네 빚을 전부 갚아주셨고 한동안 형님은 웃는 얼굴로 시댁을 다니셨죠.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전에는 아버님 어머님 생신이나 명절 잔치 때마다 저희 부부가 온전히 경제적으로 다 책임졌습니다. 형님네 부부 경제적 흥경이 안 좋다는 소식과 함께 어머님이 그리 알아 하셨어요. 그래서 달마다 드리던 용돈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보내드리고 있었고 외식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다 냈어요. 주부님들은 아시겠지만 새가족 대인원이 식사할 때마다 그 돈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주머니 빚 생각하고 저희가 조금 더 절약하면 되지 하고 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주머니네 빚도 시댁에서 전부 갚아줬고 저희 애도 슬슬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으니 이제 저희가 전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커피 마시자고 불러서 말씀드렸죠. 형님, 빚 전부 갚은 거 축하드려요. 아, 그것 때문에 부른 거야? 어머님이 역시 마진을 잘 싱겨주시지. 동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나중에 동서대 힘들면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보단 아니겠지만. 다름이 아니라 이제 형님네도 경제적으로 괜찮아지신 것 같고 저희가 사정이 조금 안 좋아져서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나 명절 때 들어가는 돈 같이 부담했으면 해요. 뭐 그게 갑자기 뭔 소리야? 그건 원래 동서랑 사모님이 내던 거잖아. 쪼잔하게 왜 그래? 그냥 그대로 해. 네. 저희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교육비도 꽤 틀 거고 둘째 생각도 해야 되고 그동안 쓴 돈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같이 부담했으면 하는데 그게 힘든가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뭔 돈 있다 그래. 그리고 가족끼리 그런 걸로 그렇게 선 긋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진짜 정없다. 어머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할걸? 내가 지금 전화 걸어서 물어볼까? 그러면서 정말로 제 앞에서 전화를 걸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그러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님이 스피커폰을 켜시고 갑자기 곡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어머님,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돈을 내놓으라는데 이게 형님 동서끼리 하는 말이 맞나 싶습니다. 저희 빚 갚아주신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 저도 모르겠어요. 동서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고 시어머니랑 몇 마디 나누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저한테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작은 애야, 주말 대낮에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어머니, 별일은 아니고요. 제가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하려는데 옆에서 형님이 큰 소리를 치며 저희 통화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아이 줄게. 돈 준다고. 돈 주면 되잖아. 형님, 갑자기 무슨? 너 큰애한테 돈 달라고 했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까는 돈은 시뻘겋게 뜨고 달라며. 너 내가 지금 전화 주부라고 무시하는 거지? 교사면 다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라.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들어갈 돈 있으면 너희가 알아서 좀 해결해라. 우리도 최근에 알지? 힘들어. 그러고는 어머님이 끊으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형님은 전화 끊어지자마자 씩 웃는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죠. 그러게 맞으랑 결혼하지 그랬어. 그럼 어머님이 이렇게 맨날 자기 편 들어줬을 텐데. 형님, 이게 무슨 장남이랑 처남이랑 관계가 있다 이러세요?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난 그냥 맏며느리로서 누릴 거 다 누리는 거야. 억울하면 동서도 맏며느리로 시집오지 그랬어. 그렇게 까르르 걷고 일어나서 가버리는데 그날 밤 속상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저런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심한데. 여보, 내가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야겠다. 당신 너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그래도 듣고 편들어줘서 고마워. 이게 뭐가 편들어주는 거야. 형수님이 너무한 거지. 근데 시어머니가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호들갑을 떨면서 시댁에 자주 방문했고 동서도 챙기라며 시어머니 앞에서 저한테 훈계질을 하더라고요. 아니 며느리가 돼서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이 시간에 왔어? 우리 조금이라도 어머니 몸 괜찮아질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서 해도 너무한다.
내가 이러는 거 아니라고 했지. 늦게 왔으면 고기 숙이고 과일이라도 깎고. 저 지금 오자마자 가방도 못 늘어났어요, 형님. 그게 중요해. 어머니 다리라도 주물러 드리란 말이야. 됐다. 너 이런 데 앞에서 그렇게 싸우고 싶어? 아야, 작은 애 너는 대체 얼마나 그렇게 바쁘길래 얼굴 보기가 힘드냐? 일 마치자마자 온 건데 죄송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담도암으로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남편만 시어머니를 챙겼고 그 바쁜 회사 일정 사이에 매번 병문안에 갔습니다. 저도 솔직히 죄책감이 생겨서 학교 근무가 끝나고 밤마다 병문안에 갔죠. 제가 병원에 가 있으면 항상 눈을 감고 있는 어머니 손을 붙들고 졸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형님은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가 출근해서 병실에 없는 시간에만 형님이 왔다 가곤 했습니다. 병원비도 전부 저희가 부담했죠. 저흰 솔직히 저희만 병원에 오고 가는 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아픈 건 중대사항이지만 어떻게 어머님 하던 사람이 입원하시자마자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는지요. 저는 제 일도 있고 아이도 있어 병실에 가는 발걸음을 줄이겠다고 남편에게 말해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 꾸역꾸역 병실에 가서 시어머니를 챙기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안쓰러워서 저는 주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시어머니 병실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매일 병원에 갔고요. 하지만 아주버니 부부는 절대로 오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야근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심 제가 병원에 가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정말 미안해. 그래, 내가 시어머니 봐서가 아니라 당신 봐서 가는 거야. 알았어? 그럼 알지. 내가 진짜 아내 될 사람은 참 잘 고른 것 같아. 알았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야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쉬어. 당신이 나 때문에 병원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 나도 일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갈게. 그렇게 병실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낮에 누가 왔다 갔는지 서랍장이랑 소지품이 어지럽게 놓여있길래 온 김에 그것만 정리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죠. 자세히 읽어보니 부동산 서류였어요. 전 즉시 사진을 찍어놨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오늘 어머니 병실에서 이사한 종을 하나 봤는데 형님네 혹시 이사해? 어떻게 알았어? 나도 대충 소식 들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말한 적 있나? 근데 이사한 종이라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좀 봐. 하면서 제가 서류 사진 찍은 걸 남편에게 보여줬고 서류에 적힌 집 금액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그 집은 무려 10억이 넘는 집이었어요. 그 금액을 보고 남편도 허탈해했고 전 예전에 형님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제사된 결국 장남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렇게 비웃던 모습이 떠올라서 이대로 곱게 당하고만 있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어머니 병실에 갔고 역시나 아주버님네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산책을 나가자고 했어요. 무슨 산책이니? 됐다. 오래 살 것도 아닌데. 퇴원하시고 나중에 회복하신 다음에 오래 사셔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이렇게 나들이 겸 산책하시고 와요. 그렇게 어머님이랑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니 어머니도 얼굴이 좀 환해지시더라고요. 어머님, 날씨가 참 좋죠. 이럴 때 가족 여행이라도 가면 좋은데 빨리 회복하세요.
그래 고맙다. 안 그래도 큰며느리도 와서 여행 소리를 하던데 내가 빨리 회복해야겠구나. 장남이랑 다 같이 가면 좋지 않니? 아, 그래서 형님이 이곳저곳 미리 다니시나 봐요. 가족 여행지 알아보려고 하시나 보네요. 역시 맏며느리 형님이라 다르시구나. 그리고 저는 형님 SNS에서 받아놓은 사진 수십 장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형님네가 다낭이라는 곳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하늘이 참 맑죠? 형님이랑 조카들이랑 웃고 있는 것 좀 보세요. 너무 좋아하네요. 뭐? 큰애내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것도 해외여행을? 난 처음 듣는 소린데 말이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드렸고 정확한 날짜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형님들은 저번에 유럽도 다녀왔고 일본 여행은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던데요. 이 사진은 한 달 전 사진이더라고요. 어머니 병실 서랍장에 과자 있잖아요. 그거 일본에서 사온 것 같던데. 형님이 어머니 생각해서 사왔나 봐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너 이게 전부 사실이냐? 네, 제가 날짜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생각이 많아지셨는지 제가 보여드린 사진만 말없이 떨어져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을 다시 병실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에게도 그날 이야기를 전부 해줬고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정말 잘했어. 당신이 소리 지르거나 대판 싸우거나 하는 것보다 그렇게 담담하게 현실을 보여드리는 게 낫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겠다. 저도 이 정도 했으면 어머니도 현실을 깨닫게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 뒤 엄청나게 황당한 소식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결국 형님네 집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도 황당한 소식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본 그 10억대 아파트가 아니라 30억대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날 형님한테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고 제 앞에서 자랑질을 해대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맏며느리가 최고라고 했잖아 동서. 이렇게 될 날이 언젠가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몇 번 이거 말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좀 부럽지? 아니 많이 부러울걸? 형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책감도 안 드세요? 무슨 죄책감? 내가 맏며느리로서 누릴 거 다 누리겠다는데 대체 뭐가 죄책감이 생겨? 동서 그거 자격지심이야. 자기가 잘나서 맏며느리가 됐어야지. 누가 못나서 차람 만나래. 저희 남편이 뭐가 부족하다고 저번부터 차남차남 이러시는지도 모르겠고 이번에 어머니 병원 입원하시자마자 병원비도 저희가 전부 부담하고 병간호도 저희가 전부 했는데 입 싹 닫으시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다는 30억짜리 집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깨끗하고 넓더라고요. 우리 애들 각방 하나씩 하고 서재도 하고 내 옷방도 하고 또 취미공간도 만들 생각이야. 근데 동서는 이런 집, 아니 이런 집 해줄 시부모님이 없어서 어떡해? 우리 시부모님은 완전 옛날 분들이라서 장남 맏며느리한테 최고로 잘해주시는데 그러길래 누울 자를 알고 누웠어야지. 저는 참 속상해서 남편에게 그날 밤 서럽다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어머님한테 뭘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만큼만, 아니 적어도 형님 내가 며느리 노릇 한 게 하나도 없잖아. 맨날 고생하는 건 우리고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상한 거야? 당신은 아들로서 서운하지도 않아. 제가 앓는 소리를 했는데도 남편은 제 말만 묵묵히 듣고는
조용히 웃으며 말해줬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야. 저는 남편의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30억짜리 집 소식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도 같이 갔는데 어머님은 그때 생기를 잃었던 눈은 어디 갔는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랑 형님네 부부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아파 보니까 그래도 장남이 최고 같더라. 집안을 책임지는 건 가장이지 안 그러냐? 너희 아버지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시다. 그렇게 웃으시며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아주버님네 부부가 빵꾸 떴던 순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한마디 했습니다. 네, 김옥수님 퇴원 일정은 어떻게 잡을까요? 어느 분이 보호자시죠?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와 남편을 쳐다보며 웃었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손짓을 하며 의사 선생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보호자요? 여기 장남하고 말씀하세요. 이제 애들하고 같이 지낼 거니까. 그 소리의 순간 형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버니께 다가가 의사 선생님께 웃으며 말씀드렸죠. 형님네 부부가 보호자니 이쪽이랑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장남이시잖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의 차트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옥수님 무사히 회복하셔서 아주 건강하시니까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아드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세요. 회복도 빠르고 무척 건강하시거든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아예 본인 집을 팔아서 아주버님네 부부집을 해준 거였습니다. 형님은 50이 눈앞인데 시부모님 모시고 시집살이 해야 될 예정인 것이었죠. 아니,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 다르냐? 크게 그렇게 달라. 나 아플 때 너희 애들은 세계 일주를 하고 다니더구먼. 네가 생각한 그림이 이게 아니더냐? 어머니네 손주들인데 너희 애들이다뇨.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시고 살라니? 너희가 맨날 마지가 제일이다. 장남이 최고다. 맏며느리가 다 물려받는 거고 책임지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했던 말이 아니고 다 네가 했던 말이다. 그렇지 않냐 작은 애야? 네 맞아요 어머니. 항상 효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남이랑 맏며느리는 그에 맞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요. 아니 그건 그거고요. 이건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뭐야? 그래서 너 이제 이 늙은 시애미 모시고 살기 싫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내 옆에 빌붙어 있던 거야? 어머니 말씀을 무슨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하세요? 어머니도 참.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준석이 너도 그런 줄 알고 당장 오늘부터 살림 합치는 거다. 내가 집은 둘째 애한테 다 보내놓으라고 했어. 그렇지? 어머님이 저보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도 환하게 웃으며 형님네를 마주했습니다. 네, 어머님네 짐 다 꾸려서 이번에 새로 하신 그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오늘 다 도착했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동서 괴롭히고 어머니 제대로 안 모신 거 제가 죄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걸 어떤 일로 하자. 어? 그렇게 두 사람이 싹싹 비는데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멀쩡히 장남이랑 맏며느리 살아있는데 내가 왜? 나 너희랑 평생 살 거다. 그 후로 형님은 저한테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부 막으셨거든요. 물론 그럴 틈도 없이 형님은 시댁살이 하느라 바빴기도 했고요. 나중에 듣기론 30억 집도 시어머니 명의라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원래 살던 집도
원래 시댁에서 해준 것이었는데 그 돈을 돌려받아서 시어머니가 30억짜리 집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안방도 시어머님이 쓰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자동차를 하나 뽑아주셨어요. 그것도 최고급 SUV로 뽑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동안 내 병시 좀 드느라 눈치 보느라 참 고생 많았다. 내가 진짜 고생한 아이를 몰라보고 고생만 시켰지. 애들하고 타고 다니면서 너희들끼리 여행도 다녀라. 알았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 무슨 소리야. 네가 내 병실에 찾아온 게 몇 번인데. 앞으로는 이제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네는 우리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연락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알았어? 어머니 말씀이라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시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하지만 정말로 시어머님은 그대로 시댁 행사에 절대로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형님이 저한테 연락을 조금이라도 취하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언제까지 하셨지 뭐예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이 되면 친정에 가고 남은 기간에는 집에서 푹 쉽니다. 친정은 이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정말 참되고 좋은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형님은 골프를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잔디밭이 아닌 상추밭에서 시어머니랑 밭농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조카 맡길 데 없으면 데려와서 맡기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 자주 드나들어서 시어머니를 좋아했거든요. 형님은 그 얘기만 나오면 죽을 것처럼 표정을 구기지만 어쩔 수 없죠. 모조는 아주 가끔 시댁에 갑니다. 타이로가 아니라 자이로 가서 형님한테 한마디만 하고 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가족여행 갔던 사진들을 쓱쓱 보여드려요. 형님,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곳인데요. 형님네는 여행 그렇게 많이 가시더니 이제는 왜 안 가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얼굴이 붉어져가지고는 걸레 짜던 손을 꽉 쥐는데 시어머니가 그거 보고 호통치셨어요. 저는 그거 보다가 집에 돌아오곤 했죠. 아주버님은 사업 준비한다는 건 이제 시어머니랑 시아버님에게 먹히지 않아서 막무동하는 데서 이런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너 밥벌이 할 건 벌어오라고 그렇게들 닥달하신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그달 어머니 아버니 용돈 드릴 만큼 봐지 못하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진지하게 말씀하셨나 봐요. 전 여전히 선생님으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고 둘째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의 팀장이 됐고요. 저희 언니네 부부도 사업하는 게 잘 돼서 이우점을 냈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아프신 곳 없이 정정하셔서 이번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결국 노력하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디였습니다.